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경익난과 토론합시다. 토론할 주제는 바로 지정학적 긴장감입니다. 국방 전문 기자로 중앙일보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일철재 기자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저희 채널 여러 번 출연해 주셨고 또 엊그저께도 이 주제 때문에 예. 긴급하게 전화 통화로 영상 보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도 혹시 한번 인사 짧게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일보에서 국방 선임 기자를 맡고 있는 이철재입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각설하고 집중해 보겠습니다. 일단 가자지구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일 핫한 이슈죠. 네. 예. 어쨌든 트럼프가 가자지구 장악하겠다, 점령하겠다, 그리고 점령해서 더 발전시키겠다. 예. 그리고 가자지구에 있는 주민들 떠나라. 예. 이런 메시지를 분명히 남겼습니다. 예. 일단 이 발언의 어떤 파장, 예. 영향 예. 그것부터 먼저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일단 발단부터 보시면은 네. 이제 그제 교수님과 이제 긴급하게 출근 중에 지하철에서 네, 전화를 받았는데 현지 시간은 4일이죠. 트럼프가 집권 2기로 집권하고 난 다음에 제일 첫 정상회담을 워싱턴 D.C.에서 하는데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를 불렀죠. 네. 정상회담을 마치고 난 다음에 폭탄 선언을 던졌습니다. 네, 특히 트럼프식인데 정확하게 이제 워딩을 보면 미국이 가자지구를 테이크 오버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것을 own 하겠다. 네, 이제 네. 테이크 오버라는 표현 때문에 이제 어. 교수님은 이제 점령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네. 점령보다는 이게 이제 트럼프가 부동산 시행업체 출신이니까 네. 인수 정도로 인수하겠다. 인수 정도로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이후에 제가 외신이랑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보도를 보니까 인수 정도로의 어감이 인수의 예. 네. 그래서 약간 에퀴지션보다 강한 어감이거든요. 그렇죠. 테이크 오버는 예. 장악하고 점령하고 예. 내 걸로 만들고 이런 느낌인데 예. 어쨌든 현재로서는 인수의 의미로서 그렇죠. 예. 받아들이고 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폭탄 선언했는데 이제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 아이디어는 트럼프가 아니라 이제 트럼프의 사위가 있죠. 네. 제로드 쿠시너라고 유태인입니다. 네. 네, 유태인. 쿠시너의 아이디어라고 합니다. 쿠시너가 이제 지난해 2월에 모교인 하버드 대학에 강연을 하는데 네. 거기서 이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가자 지구에는 마이애미와 같은 훌륭한 해변이 있다. 그게 그 뭐로 지중해. 예. 예. 그래서 그 일시적으로 주민들을 그 네게부 사막 같은데 이주를 시킨 다음에 개발하면 훌륭한 관광지가 될 것이다. 그대로 따라한 거죠. 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파장을 불러일으켰죠. 일단은 이게 이제 미국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는데 미국이 제2차 세계 대전을 끝내고 난 다음에 전후 질서를 만들었죠. 규칙 중심의 기축 기반의 사회, 국제 질서를 만들었는데 유엔이 있죠. 네. 경제적으로 또 IMF, IBRD, 가트 네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전쟁이 세계 전쟁 두 번 일어났는데 규칙을 안 지켰었는데 이걸 더 이상 이런 전쟁을 안 일으키려면 규칙을 기반한 국제제도를 만들겠다는데 이거를 이 트럼프의 가자지구 점령 또는 인수 발언은 그거를 뒤흔들겠다는. 예. 일단 국제법적으로 침략이죠. 그렇죠. 침략이고 어떤 가자지구가 어떤 성격의 영토인가를 둘째치고 침략이죠. 미국이 물론 전쟁을 많이 일으켰습니다. 뭐 이라크도 침공을 했고 그런데 그 이후에 나왔죠. 그러니까 오운 점령한다는 표현은 이번 처음인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러기 때문에 아주 이거를 일단 가자지구라는 데는 이제 그 기본적으로 또 미국이 이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중재를 해가 평화협정을 오슬로 평화협정 맺었는데 그때 내세운 게 이제 두 국가 정책이라고 합니다. 두 국가 정책이 뭐냐면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평화를 영구히 정착시키려면은 각각의 별개의 나라를 장기적으로는 이제 궁극적으로 세워야 된다는데 이건 또 이 자신들이 내세웠던 두 국가 정책을 또 정면으로 뒤집는 네. 발언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인종 청소적인 성격이 있다고 해서 바로 민주당에서 또 탄핵하겠다고 예. 나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반발이 많이 크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발언 때문에 그 정상회담 이후에 그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 정상회담입니다. 그렇죠. 예. 그 첫 번째 정상회담을
어쨌든 네타냐후 총리랑 했고 예, 그 이후 이런 센 발언을 사실 대통령식 표현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테이크오버하겠다, 오운하겠다 이게 예, 대통령식 표현. 그러니까 이 외에도 뭐 금리 인하를 즉각 요구하겠다라는 이런 표현이라든가 이게 대통령식 표현은 좀 제가 알기로는 제가도 짧은 상식이지만 이렇게 그런 표현을 막 하는데 그게 언론에는 받기가 좋죠. 세게 느껴지니까. 대통령의 언급은 아니지만 트럼프의 발언은 뭐 이죠. 세죠. 예, 예. 트럼프식 발언은 뭐 늘상 이렇게 해왔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발언 자체가 이렇게 기사의 대주제로 이렇게 깔리면서 쫙 퍼졌는데 자 그러면 이때 세계적으로 지정학적 긴장감이 좀 고조되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정학적으로 불안감이 고조되니까 미중 무역 전쟁도 있지만 요 문제까지 같이 격돌하니까 빅스 지수도 치솟고 그러다 보니까 안전자산 선호 현상 하면서 금값이 올라갔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움직임들이 일어났는데 저는 어쨌든 이게 결국 무슨 의미가 있을까? 트럼프의 꿍꿍이 속내는 뭘까? 이게 저는 제일 궁금한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관광지, 해변 개발 정말 거기에만 있을까? 아니면 정말 이 중동과 어떤 제가 그때 전화 통화하면서 의견 드렸었던 것은 에너지 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하나의 교두보로서 삼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는데 기자님 입장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셨고 보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일단은 트럼프가 발언이 또 셌던 게 네. 군대를 보내겠다는 또 그렇죠. 군대를 보내겠다는 거는 미국이 트럼프가 당선된 게 뭡니까? 너무 미국이 세계 경찰을 하느라고 신경 쓰느라고 국내 문제에 소홀히 했다. 그 자신의 얘기했던 원칙과 또 위배되는 거 아닙니까? 위배되죠. 그렇게 해서 또 미국이 또 난리가 났죠. 그래가지고 바로 또 하루 만에 또 말을 뒤집습니다. 그러니까 군대를 보내겠냐 했더니 뭐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겠는데 뭐 그렇게 꼭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고 뭐 이제 백악관 대변인도 뭐 이제 군대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지금 선을 그었지만 파장이 크긴 큽니다. 그런데 이게 트럼프가 이제 첫 번째 정상회담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앞으로 이제 트럼프의 외교 정책이 어떨 거냐 또 보여주는 또 시금석이 될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미국의 이익 중심으로 해서 다른 나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미국이 내세웠던 가치나 미국이 만들었다는 전후의 국제 질서, 그러니까 규칙 기반의 세계 질서를 벗어나서 미국의 이익에 따라서 행동하겠다. 이걸 이제 명확하게 보내준 것이고, 그리고 또 이제 이번 그 가자지구 점령 인수 하여튼간에 가자지구 발언의 또 특징이 뭐냐면 이제 개발하겠다고 했는데 관광지로 과연 그 돈을 누가 낼 것인가? 명확하게 얘기 안 하는데 뻔하죠. 트럼프식의 지금까지 얘기했던 발언을 보면은 돈 많은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런 산유국이 내라. 네. 예. 근데 과연 이게 가능할까 하는 건 별개의 문제지만 그런 방식으로 앞으로 모든 미국이 외교안보 정책은 이런 식으로 하겠다. 항상 미국 중심으로 생각하겠고 미국 중심으로 기획을 하고 계산서는 외국한테 내밀겠다. 요거를 명확히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딱 드는 생각이 만약에 그 휴양지를 멋있게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로 치면 제주도를 만들었어요. 제주도를 휴양지로 멋있게 개발했어요. 지금 울릉공항 만들고 있거든요. 울릉도를 또 휴양지로 멋있게 만들었다고 칠게요. 근데 그 일대가 지정학적으로 불안해요. 예. 그러면 휴양 갈 마음이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의 의견은 자꾸 뭐 물론 그 사위가 그렇게 발언을 하긴 했겠지만 뭐 그것도 일정 부분 고민해볼 만한 영역이긴 하지만 정말 더 큰 그림은 이 중동 지역의 어떤 지정학적 패권 이런 것을 좀 장악하기 위한 교두보 혹은 뭐 그 이상의 무언가의 그림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참 궁금해지네요, 정말. 그렇죠. 지금까지 미국의 중동 정책은 이제 직접적으로 개입하지는 않겠다. 네. 그랬던 최근에는 네. 그러니까 그런 가급적인 뭐 이제 간접적으로 그다음에 네. 뭐 대리인을 내세우겠다는데 뭐 어쨌든 간에 가자지구에 직접 개입한다는 건 지금까지 미국 정책 대중동 정책도 바뀐 거고요. 그렇죠. 바뀌고 그다음에 과연 그게 저는 이제 교수님과 약간 다른데 그게 미국의 중동에서 입지를 강화해서 에너지 패권을 차지하는 도움이 될까 하는 그건 또 별개일 것 같습니다. 별개다. 예, 왜냐하면은 그 많은 200만 명이 넘는 이제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에 사는 주민들을 다른 나라 어디 보내겠습니까? 가장 가까운
요르단이나 이집트를 보내는 건데 그렇겠죠. 요르단과 이집트의 반발이 당연히 크겠죠. 그렇죠. 예. 200만 명이면 뭐 그 먹여 살리는 것도 힘들고 그들이 또 반 이스라엘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스라엘 거기 중동과 요르단을 기지로 해서 거점으로 해서 또 이스라엘에 대한 테러 행위를 공격도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들의 또 통제하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아까 또 말씀드렸다시피 관광지구 개발 비용은 누가 내냐? 또 산유국가가 낸다. 그렇죠. 이런 식이 되면은 당연히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리트나 이런 산유국 입장에서는 네. 우리가 돈 많은 게 죄냐? 네. 우리 국가도 아니고 그 미국과 이스라엘을 좋으려고 하겠느냐? 예. 일단 별개의 문제로 그러니까 지금 뭐 수백만 명의 무슬림 팔레스타인 주민을 내쫓고 팔레스타인 압박하는 건 별개의 문제로 각 국가의 이익과도 이렇게 직접적으로 충돌하기 때문에 그 중동에서 미국의 입지를 상당히 약화시킬 것 같습니다. 만약 트럼프의 발언들을 현실화한다면은. 네. 그러니까 일단은 그 이것들을 해석해 보면 관광 개발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게 실현 가능성을 논하기 이전에 일단 트럼프가 원하는 것, 트럼프가 그림 그리고 있는 그 속내는 어쨌든 관광 개발도 뭐 대상군에 있을 수 있고,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아마도 중동 분쟁에 미국이 좀 직접 개입하겠다라는 기존의 국제 질서를 깨버리겠다. 미국이 적극 개입하겠다. 이런 의지가 좀 표명된다라고 또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부분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또 에너지 패권은 좀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시지만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할 수 있겠는데 어쨌든 미국과 이스라엘이 좀 밀착하는 관계가 조성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럼 미국이 더 이스라엘과 밀착하게 되면 중동의 어떤 지정학적 움직임, 지정학적 어떤 정세가 좀 뭔가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동안에는 덜 밀착하는 관계였고 바이든 시대에는 뭐 바이든 말도 듣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또 밀착하는 관계로 되니까 이게 뭐 어떤 영향, 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어떤 측면의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일단은 그 네. 가자 지구를 이제 개발을 하겠다는 그거는 이스라엘을 배려한 거죠. 미국이 쿠시너나 트럼프가 미국을 배려해서 왜냐면은 가자 지구라는 데가 그 좁은 영토 안에 수백만의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몰려 살고 있어서 일단 열악한 데다가 그다음에 테러 집단인 하마스가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하마스가 장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 남부에 상대로 대규모 테러를 할 때 발진 기지 역할을 했거든요. 네. 계속 이스라엘의 골칫거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골칫거리를 우리가 없어지겠다, 네. 너희들 배려해주겠다, 이제 이런 의도로 내세운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네타냐후 총리는 그 트럼프 면전에서 훌륭한 아이디어다고 그다음에 뭐 방송과 인터뷰에서도 굉장히 혁신적인 생각이다 이렇게 칭찬했는데 표정은 그렇게 복잡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또 분석도 많고요. 왜냐면은 물론 이제 미국이 이스라엘에 가려운 것을 대신 긁어주긴 하는데 이게 과연 트럼프의 의도대로 한다고 해가지고 그 이스라엘 안전이 뭐 100% 보장될 것이냐 그건 또 별개의 문제고요. 그렇게 해준다는 보장도 없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변 아랍 국가들의 반발과 이 향후 파장 때문에 오히려 안보 환경이 더 불안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복잡한 환경이 조성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네타냐후가 겉으로 내세운 것과 달리 속내는 굉장히 반대일 거라는 그런 추정이 나오는 거고요. 예, 또 이미 이스라엘에 얼마 전에 다녀오시기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현지에서 느끼는 그 체감, 예, 그 기자님께서 뭐 이렇게 기자로서 여러 가지 그런 실제 현지 주민이라든가 뭐 여러 언론에서 현지 언론에서 하는 그런 표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좀 해석을 해 본다면 어쨌든 트럼프는 그렇게 하겠다, 점령하겠다라는 표현을 하긴 했지만 과연 실현 가능할까에 대한 의문도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평가하시는 것 같은데, 부정적입니다. 예, 한번 왜 어떤 면에서 그게 트럼프만의 생각이고 실현 가능하진 않다고 보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가자 지구를 개발하기 위해서 주민들을 내쫓는 것 자체가 일시적으로든지 영구이든지 간에 다른 외국으로 이주한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발 자금도
그 다른 나라에서 받아온 자금도 것들, 그렇고. 예, 그리고 그래서 그 반발이 심하고 그다음에 이스라엘도 그 자체를 용납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도. 예, 그러니까 정상회담 중에만 좀 호의적으로 표현한 것일 뿐이지 예, 사실 그것을 액션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는 예. 프랙티컬하게 참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렇죠. 네타냐후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국한테 받았던 것 딱 하나일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스라엘의 가장 큰 골칫거리인 하마스와 헤즈볼라를 이번 전쟁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해결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식 표현으로는 잔디에 싹을 자른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잔디밭이 굉장히 납두면 싹이 커져가지고 계속 이렇게 깎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 잔디를 그러니까 계속 완전히 다 파낼 수는 없고, 그러니까 잘하면 그러니까 이런 테러 단체들이 어느 정도 성장하면은 또 완전히 제압할 수는 없으니까 이스라엘의 해가 안 될 정도로만 관리하는 그런 식으로 잔디 깎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어쨌든 간에 헤즈볼라와 하마스를 상대로 잔디 깎기 성공을 했으니까 일단 그 두 세력에 대한 위협은 사라졌는데, 그리고 또 시리아는 정권이 바뀌지 않습니까?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이스라엘의 가장 큰 세 가지 위협이 하나 사라졌는데 마지막 하나만 남았습니다. 이란입니다. 네. 핵 개발을 한다고 하죠. 핵 개발을 왜 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을 상대로 이스라엘을 지구상에서 없애버리겠다는 목적으로 핵 개발한다고 이스라엘은 믿고 있습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미국과 공조해서 이란의 핵 개발을 어떻게 군사적으로 압박을 할 건지, 아니면 계속 이 지금의 제재를 강화할 건지, 이런 걸 논의하고 싶은데 그 문제는 물론 뭐 정상회담에서 논의가 됐겠지만은 싹 빠져 들어갔습니다. 네. 그거는 하나도 부각이 안 됐고 지금 가자 지구만 나와가지고 그 네타냐후도 그렇게 바라는 모습의 그 정상회담 결과는 아니었겠죠. 그렇군요.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로 트럼프의 의지대로 뭐 중동 분쟁에 미국이 직접 개입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자지구 점령은 사실상 실현 불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2025년은 말 그대로의 불확실성의 시대고 그 불확실성을 야기하는 여러 변수 중에 하나가 이 지정학적 분쟁인데 중동 분쟁이 2025년에 또 중요한 키워드로 계속 자리 잡을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중동 외교 정책, 트럼프식 중동 외교 정책의 뭐 전망 아니면 이런 것들 꼭 우리가 주목해야 되겠다라는 거 혹시 의견 주신다면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트럼프의 외교 안보 정책은 이 극과 극,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해서. 맞아요. 예. 그게 좋게 해석하면은 협상에서 최대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이제 그 광인 전략을 선다고 그렇게 표현하겠지만, 또 트럼프가 그 외교 안보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좀 낮은 면도 있고, 그리고 또 언론의 미디어의 포커스를 받고 싶어하는 일종의 관종의 이런 그런 성격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또 이렇게 이제 가자지구 발언으로 해가지고 지금 온탕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트럼프의 미국은 자국 이기주의, 그리고 그 비용을 외국에 분담하는 거는 그 절대 불변하는 원칙이라 생각합니다. 트럼프의 중동 정책도 그렇게 진행이 될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더 한다면은 친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지지 기반이 공화당 세력뿐만 아니라 기독교 근본주의를 비롯해서 친이스라엘 세력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꼭 그 외교 안보 정책일 뿐만 아니라 또 국내 정치와도 상관이 있는 겁니다.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다지는, 국내적 정치적 기반을 다지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친이스라엘 정책을 아주 노골적으로 또 진행할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에너지 안보를 말씀하셨는데, 바이든 정부 때 사우디아라비아와 미국과의 관계가 그렇게 썩 좋지 않죠. 그렇죠. 껄끄러웠죠. 카슈지 언론인 그 살인 사건 등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그것이 아마 이제 완전히 뭐 눅눅듯이 사라지고 미국과 사우디와 그다음에 그 걸프 지역들 국가들과의 관계가 아주 좋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슈가 하나 있는데 미국이 F-35 스텔스 전투기를 아랍에미리트가 사겠다고 해서 트럼프가 오케이 했는데 바이든 정부 때 노가 돼가지고
홀딩이 된 상태인데 네. 그게 아마 곧 이루어질 가능성이 좀 크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그래서 안보 협력을 바탕으로 한 미국과 그다음에 중동 걸프 지역 국가들 간의 에너지 경제 협력도 아주 탄탄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런 방향으로 중동 정세가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는데 참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단 이번에 가자지구 발언은 현실화하지 그렇죠. 않는 예, 그게- 가자지구가 현실화되지 않을 경우 예, 그런 조건에 현실화되면 예. 지금 말씀하셨던 이게 다 물고 품는 완전히 물거품되는 거죠. 트럼프가 셈이 빠르기 때문에 네. 금방 다시 또 그렇군요. 접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걸 보면 아까 여러 테크니컬, 프랙티컬한 이슈로 가자지구 점령은 사실상 어렵다라고 말씀 주셨지만 역시 이 가자지구 점령이라는 이슈가 없어야 그런 또 긍정적인 그렇죠. 기회가 있으니까 예. 그걸 생각해서라도 이 가자지구 점령을 트럼프 입장에서 진행하기는 또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그렇습니다. 이 떡이 크니까. 그럼요. 그렇죠? 이 훨씬 떡보다 크죠. 이 떡이 예. 훨씬 크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도 가자지구 점령은 불가능하다. 이런 것은 충분히 제가 메이크 센스하게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중동 전쟁 논의를 했으니까 러우 전쟁으로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트럼프는 24시간 이내에 네. 전쟁 종식시키겠다라고 유세 현장에서 이야기했습니다. 24시간은 이미 지났죠. 한참 지났죠. 그렇죠. 한참 지났습니다. 물론 24시간이 언제로부터 24시간인지는 얘기 안 했으니까 더 기다려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가장 현안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비 지원을 축소하거나 멈추는 것, 그걸 통해서 러우 전쟁을 멈추는 것, 이게 트럼프의 현재로서는 정책 방향, 큰 그림이라고 좀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 혹시 들여다보고 계십니까? 일단 트럼프가 대선 기간 중에 24시간 안에 러브 전쟁 끝내겠다고 장담했는데 그걸 믿었던 전문가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예. 아, 네, 예, 뭐 그렇죠. 그냥 특유의 과정법이라 생각했고, 그렇죠. 예. 그리고 현지로서 그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뭐 줄인다거나 아니면은 아예 뭐 삭감하겠다는 그런 움직임도 전혀 없습니다. 현지로서는 그냥 그 바이든 행정부 때 마지막으로 했던 그 지원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조짐은 있습니다. 그 지난해 12월에 로이터의 보도에 따르면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나는데 미국과 나토의 동맹국들이 모여가지고 우크라이나 방위 연락 그룹이라고 UDCG라는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과 나토가 같이 손을 잡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어떻게 해줄 것인가 협의하는 그 협의체인데요. 네. 모두 나토와 또 비나토 서방 국가제 57개국이 가입했습니다. 근데 이게 미국이 더 이상 주도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보도가 작년 12월에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13일에 이제 그 벨기에 브뤼셀에서 UDCG 회의가 열리는데 그 이제 트럼프가 임명한 그 폭스뉴스 진행자 피트 헥세스 국방부 장관이 그 회의에 참석합니다. 그런데 여느 때와 같았으면은 미국 국방부 장관이 좌장을 맡아서 회의를 주관해야 되는데 피터 헥세스가 안 한다고 합니다. 영국의 존 힐리 국방장관이 주재를 한다고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미국이 주도를 하진 미국이 서서히 발을 빼겠다는 시그널이라 생각할 수가 있겠죠. 네. 예. 그리고 보통 미국이 보통 UDCG 회의할 때는 뭐 대규모 지원을 발표하는 게 관리였는데 이번에는 새 지원 계획이 발표되지 않을 거라는 예상 지배적입니다. 네. 예. 그래서 트럼프는 뭐 계속 어리석은 전쟁을 끝내겠다, 당장 끝내겠다 강조를 했는데, 그래서 뭐 이제 이런 분위기가 계속 이어질 것이고, 그다음에 미국의 그 대우크라이나 지원이 삭감될 거라는 생각이 다들 많이 하는데 딱 하나 조건이 있습니다. 네. 트럼프는 뭐 셈에 능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히토류입니다. 네. 최근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난 다음에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갑자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트럼프가 당선된 다음 미국을 방문해서 트럼프와 이제 당선인 자격의 트럼프와 회담을 한 적이 있죠.
그때 우크라이나가 히토리오를 줄 테니까 미국은 안보를 보장해달라 이런 제안을 했는데 트럼프가 거기에 지금 넘어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발언을 보면은 3일이죠. 백악관에서 트럼프가 취재진과 만나 우크라이나가 협상이 진행 중인데 우크라이나 히토리를 제공하면 우리가 그걸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나는 히토리의 안전을 원하고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 안전을 원한다. 네. 예. 그러니까 이번에 그 중국에 대한 관세 10% 부과하고 중국이 이제 또 네. 반격하는 무기를 꺼내는 게 미국의 히토리 수출을 중단하겠다는 네.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안보 문제와도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히토리는 미국 국방부가 또 직접 관리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젤렌스키의 제안에 트럼프가 넘어갔고 그걸 또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거는 지금의 전쟁을 이끌어 나가 계속 지속하기 위해서 지원을 연장하겠다는 표현은 아닐 테고 트럼프의 바람대로 전쟁이 끝나고 평화협정을 맺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안전은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무기를 줄 테니까 대금은 히토리로 줘라 뭐 이런 식으로 딜이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참 이 러우 전쟁의 양상이 도대체 어떻게 전개될까? 이게 25년 우리 경제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관심사라고 또 볼 수 있겠는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물론 트럼프는 24시간 내 끝내겠다 했지만 그럴 가능성은 거의 희박한 거고 마치 유세 현장에서 계속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바이든 너 때문에 지금 전쟁 안 끝나고 있잖아. 내가 당선돼봐. 나만 당선시켜 보세요. 24시간이면 끝냅니다. 이런 식의 표현인 것뿐이죠. 근데 구체적으로 전쟁을 끝내기 위한 여러 가지 액션들을 고민했을 텐데 해왔을 텐데 그 고민으로서 좀 어떤 대안이 있을지 좀 우리가 주목이 됩니다. 근데 제가 이 자리에서도 한번 그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트럼프에게 이 음악을 선물하면 되게 좋아하실 것 같다 했던 그 노래가 있습니다. 그 뭔가요? 노래가 뭔지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24시간이 모자라. 24시간이 모자라. 노래 아세요? 아마 그 노래에 맞춰서 이렇게 춤추시면 어울리시지 않을까. 특유의 춤이 있죠. 예, 예. 그렇게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봤는데요.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러우 전쟁을 어쨌든 끝내는 유일한 방법은 아마도 미국의 추가적인 전비 지원을 멈추는 것.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비 지원을 멈추면 나토 회원국들도 같이 전비 지원을 멈추거나 줄여나가는 액션을 취할 것이라고 기대를 해왔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최근에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비 지원의 절대 다수가 미국입니다. 네. 그러나 실제 이행으로 따져본다면은 한 반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미국과 나머지가 예. 예. 그러니까 나토를 중심으로 한 서방 국가들의 그 군사 지원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많고 미국이 줄인다 하더라도 현재까지 나토 회원국의 분위기는 우리끼리만이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분위기가 지배적.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조만간 이제 미국의 태도가 정책이 확실하게 나오고 난 다음에 결정이 되리라 생각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당장 뭐 우크라이나가 포탄이 부족해가지고 전쟁을 못 치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미국이 충분히 나토와 논의를 하고 우크라이나를 설득하고 나면은 가능하겠지만은 그냥 미국이 일방적으로 지원을 끊는다고 해가지고 전쟁이 당장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24시간 안에 트럼프의 발언대로 장담대로 전쟁이 끝나다고 예상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 전비 지원에 거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혹은 반 정도를 차지한다라는 관점에서 미국이 전비 지원을 끊으면 이게 전쟁이 멈춰질까? 뭐 그렇지 않다. 뭐 나토 나머지 회원국들이 역시 전비 지원을 더 늘리거나 하는 액션을 취한다면 전쟁은 더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미국이 차지하는 액수가 크고 그다음 네. 미국에서 지원하는 무기의 성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우크라이나가 위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것과 또 별개로 전쟁은
지속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지속할 의지는 유러피언 국가들은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가 뚫리면 또 그 다음은 뭐 예를 들어 핀란드 입장에서 그 다음은 우리 차례야. 폴란드 입장에서도 그 다음 우리 차례 아니겠는가 그렇죠. 하는 걱정이 있기 때문에 그 방어선을 지켜내고자 하는 움직임은 분명히 있을 거라서 금방 끝나기엔 좀 어렵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아까 말씀 주셨던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우리 히토류 줄 테니까 안전을 달라. 그렇죠. 그러면 이제 원래 트럼프라는 인물은 거래의 달인 아닙니까? 협상가잖아요. 그러니까 히토류를 받을 수 있다? 어쩌면 미중 무역 전쟁을 하는 여정에서 정말 필요한 게 히토류인데 그 중국을 대체할 다른 히토류 공급처를 마련한다? 그러면 전쟁을 멈출 이유가 없다. 그러면 원자재나 자원을 안정적으로 조달받는 한에서는 중국을 더 고립시키기 위한 움직임을 할 수 있지 않는가라는 계산을 또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려다 까먹은 게 있는데 우크라이나가 히토류가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많고 자원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우크라이나는 밀 흑토지대에서 밀을 해가지고 전 세계적인 곡창지대 아닙니까? 그렇죠. 전 세계를 먹여 살리는 곡창지대. 근데 히토류도 많습니다. 우라늄도 많고 자원의 부부입니다. 엄청 부부이기 때문에 네. 미국이 탐을 낼 수밖에 없죠. 되게 복 받은 줄 알았는데 전쟁 때문에 지금 나라가 저렇게 된 게 안타깝긴 한데.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아무래도 이 전쟁은 장기화될 수 있겠구나. 당장 전쟁이 멈춰지기는 또 쉽지 않겠구나. 이런 그림을 좀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쉽지는 않은데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도 작년까지만 해도 전쟁에 대한 지지 여론이 엄청 높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오래되고 사람들이 많이 죽고 다치고 이러다 보니까 일단 지쳤기 때문에 그 전쟁을 지지하는 여론들이 좀 많이 줄고 있습니다. 지금 약간 절반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전쟁 의지, 수행 의지가 가장 중요한데 지금쯤이면 평화를 현대을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정착시키는 게 되게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조만간에 이제 발표한다고 했으니까 네. 얼마나 적절한 제안을 던질지 거기에 대해서 전 세계가 다 지금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결국 그러면 이런 와중에 전쟁을 종식시키는 방법은 어떤 방식일까요? 저는 사실 어떤 식으로 생각했었냐면 전비 지원을 멈추면 그러면 나머지 나토 회원국들도 맏형이 멈추는데 우리 조금 지원하면 뭐가 도움이 되겠어 하면서 이 움직임이 조금씩 줄어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겠죠. 예, 어쨌든 어쨌든 그러니까 이 50%만 빠지는 게 아니라 나머지도 우리 그러면 희지부지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사장님들 뭐 사장님하고 부하 직원들이 쭉 모이는데 사장님이 먼저 집에 가세요. 댁에 먼저 가세요. 그러면 나머지 임원들도 이제 빨리 가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 그러니까 나머지 나토 회원국들도 적극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전비 지원하는 그런 움직임도 좀 힘이 빠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좀 했었고. 그러니까 전쟁을 멈추는 방식은 전비 지원을 중단하거나 그리고 두 번째는 결국 러시아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자. 러시아가 원하는 건 우크라이나 땅일 테니까 러시아가 원하는 방식 수준의 땅을 내어주는 그런 식으로 종전 협상을 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저는 그동안 했었거든요. 기자님은 혹시 어떤 식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까? 그 방식이 맞습니다. 네. 맞고 다만 이제 그 미국이 당장 전비 지원을 끊는다고 해서 바로 우크라이나 손을 드는 건 아니고 그렇죠. 예. 나토 회원국들이 결정을 하면은 나토 회원국만의 지원으로도 어느 정도 전쟁 수행이 가능하다. 그렇죠. 예.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그분 분명히 알 것입니다. 자기네 젤렌스키가 그 내세웠던 제안이 러시아가 빼앗은 땅을 다 토해내라 했는데 그게 현실화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다 인정합니다. 다만 이제 우크라이나가 바라는 것은 제2의 전쟁을 막자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안전 보장. 그래서 나토 가입을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나토 가입은 러시아가 내세웠던 전쟁의 명분 중에 하나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가장 강권인데 나토를 가입하지 않더라도 우크라이나가 나토를 가입하지 않더라도 미국과 나토가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적절하게 제시하면은 평화회담은 금방 생각보다 빨리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 그러면요. 제가 지금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요.
그동안 뭐 전비 지원 끊겠다, 전쟁 멈추겠다, 마치 우크라이나 땅 러시아한테 선물해 주다시피 하겠다라고 했던 것은 어쩌면 역시 이 전쟁을 멈추는 과정에서 미국이 얻고자 하는 얻는 그런 것들을 협상의 딜로서 끌어내기 위해서 협상 카드로 사용했었던 것이다. 마치 관세 때릴 거다. 그러니까 내 말 들어라. 라고만 하니까 정말 내 말 듣잖아요. 관세 조치를 취해야 하잖아요. 유예하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우크라이나 땅 내줄 거야.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우리 히토류 줄게. 안전을 다오. 그러니까 뭔가 내가 원하는 그 히토류를 제공해 준다는 것을 끌어내기 위해서 그동안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표현을 해왔던 건 아닐까. 갑자기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네. 예, 만약 해리스가 대통령이 됐다면은 이번에 대선에서 이겼다면은 전쟁은 좀 더 할 것이고, 예, 그리고 미국의 지원은 계속됐기 때문에 젤렌스키가 히토리로 안보를 맞바꾼다는 제안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예, 일정 정도 트럼프가의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네. 트럼프가 짜놓은 어느 정도 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러시아한테도 뭔가 떡을 주는 거고 우크라이나한테도 원하는 무언가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양국으로부터 얻는 것을 취할 것을 다 취하는 진짜 만약에 정말 그런 식으로만 우리가 계산을 해본다면 트럼프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접근해 왔었다면 정말 대단한 협상가다 이런 생각이 또 드는데 그다음 우리가 궁금한 게 러시아입니다. 그동안 러시아에 대해서 워낙 강하게 경제 제재를 가해 왔었고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풀 것인가? 어떤 식으로 혹시 그 구조를 가늠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러시아 경제가 어렵습니다. 물론 네. 그 전시 경제가 가동하면서 GDP가 뭐 큰 타격으로 높아졌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예. 그거는 저기 겉으로 보이는 거고 실제적인 성장 잠재력은 많이 지금 깔거먹고 미래의 자본을 지금 끌어다 써가지고 상속화되는 방식으로 계속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어떤 뭐 보고서를 봤는데 러시아의 그러니까 군사 전쟁 비용은 국부 펀드에서 꺼내서 그걸로 지금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두 가지 시그널이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미국이 그 러시아 은행에 대한 제재를 일부 해제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에너지 대금을 이렇게 지불하고 서로 받을 수 있게끔 일부 해제했는데 날씨가 추워지니까 그 에너지 수요가 많아지고 그래서 가격을 좀 안정시키는 차원에서 좀 했고 네. 그다음에 또 1월 10일에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하기 바로 직전인데 바이든 행정부에서 그 제재 조치를 하나 내렸는데 이게 지금 러시아 제일 좀 치명적인 겁니다. 따끔한 급소를 찌르는 건데 러시아 이제 가즈프롬도 에너지 회사가 그 금수 조치가 있었으니까 소위 말하는 그림자 함대라 가지고 제3국의 선박을 동원해서 그 몰래 이제 밀거래하는 그런 그 유조선들을 그림자 함대라고 합니다. 그림자 함대인데 그림자 함대를 운영하는 기관과 회사에 대해서 또 제재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되게 계속 갈 경우에는 어렵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러시아 은행에 대한 제재 조치를 일부 해제한 거는 한시적입니다. 4월까지인가? 4월 30일까지 한시적인데 이거를 연장할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림자 함대에 대한 제재 조치를 더 강화하고 계속 지속할 건지 이건 트럼프의 의중에 따른 겁니다. 그렇죠. 예. 야 정말 이 제재 조치도 또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이런 것들을 좀 가늠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가장 궁금한 대주제는 러시아와 중국과의 밀월 관계, 예. 네, 밀착 관계, 밀착 관계가 형성이 되어 왔었고 바이든 행정부 기간 동안에는 또 그것 때문에 중국을 꼼짝 못하게 못했던 거죠. 중국을 꼼짝 못하게 못했고 러시아를 내 마음대로 통제를 못했던 거죠. 상당 부분 중국과의 밀월 관계를 형성했으니까 대표적인 것이 러시아에 대해서 뭐 천연가스 혹은 원유 수급받지 마라라는 경제 제재를 가했지만 서방 강국들끼리
근데 그것을 이제 오히려 중국한테 저렴하게 제공해 줄 수 있었으니까 또 중국 입장에서도 좋고요. 좋았죠. 자, 근데 이런 밀월 관계, 중국과 러시아, 러시아와 중국과의 밀월 관계 이 상황은 또 어떤 식으로 전개될 것이고 또 미국의 이런 외교 전략에는 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인지 이 부분이 좀 끝으로 궁금합니다.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미국에는 크게 두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전쟁을 그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서 러시아의 힘을 빼자, 네, 전쟁 길게 해가지고 러시아를 약하게 만들자, 이게 한 축이 있었고 또 한 쪽에는 결국 중국을 견제하려면 러시아가 필요한데 러시아의 도움이 필요한데 전쟁을 빨리 끝내서 러시아를 우리 편을 만들자, 이 두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전제가 이긴 거죠. 그래서 전자기어가 지금 계속 이제 우크라이나 지원을 강화해서 러시아의 국력을 약화시키는 쪽으로 진행이 됐는데 네, 만약 전쟁이 끝나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후자 쪽으로 돌아갑니다. 러시아에 대한 관여를 분명히 할 것이고 그다음에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 관계가 지금 상당히 좋아 보이죠. 네,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러시아산 원유를 제일 많이 사는 나라가 중국이랑 인도 아닙니까? 네, 예. 그리고 군사적으로 보면은 양국의 전략 폭격기, 핵 공격을 할 수 있는 자산을 전략 폭격기랍니다. 폭격기를 전략 폭격기가 매년 합동 초계라고 명목을 훈련을 합니다. 연합 훈련을 합니다. 네. 몇 년 됐습니다, 벌써. 그렇게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그러나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동맹 관계가 아닙니다. 지금 뭐 전략적 협력 관계라고 포장하고 있지만 동맹은 아닙니다. 동맹은 아니고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근본적으로 중국은 미국과 유럽 시장을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러시아와 어느 정도의 간격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해관계를 그러니까 죽고 살기를 같이 한 동맹까지 발전시킬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기본적으로 또 중국은 러시아를 동등한 대상으로 여기지도 않습니다. 한수 접급이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이런 미묘한 틈이 있습니다. 미국이 이 미묘한 틈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다시 파고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야, 러시아 중국 간의 밀월 관계가 금이 가거나 깨질 가능성이 있고 그렇죠. 그게 결국 트럼프가 원하는 큰 그림이네요. 물론 이제 트럼프가 네. 푸틴을 좋아하고 친러시아 성향이 있지만은 그렇죠. 예, 이건 트럼프와의 개인적인 의사 상관없이 미국의 외교 안보 정책이 소위 말하는 뭐죠 딥스테이트가 트럼프가 싫어하는 딥스테이트가 원래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그렇죠. 트럼프가 촉진시킬 뿐이지. 예. 그러니까요. 결국 바이든 행정부 때는 워낙 그 이념주의, 가치 외교를 추진했기 때문에 미국과 이념을 같이 하는 나라들끼리 동맹국이 되고 그밖에 나머지 국가들이 좀 나름 똘똘 뭉치는 이런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중국을 제대로 고립시키질 못했었던 거죠. 근데 트럼프는 결과적으로는 러시아와 중국 간의 관계도 좀 금이 가게 함으로써 또 러시아는 또 거래적으로 유리한 또 협상의 딜이 또 있는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크라이나는 또 우크라이나와 협상의 딜이 있는 것이고 거래적으로 다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죠. 비즈니스적으로 다 유리하면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중국을 좀 고립시키는 그러니까 동맹주의 가치 외교, 이념 외교를 취했던 바이든은 중국을 고립시킬 수 없었는데 트럼프는 거래 외교를 추진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중국을 고립시킬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취하는 모습이다라고 저도 그동안 생각해 왔는데 기자님하고 좀 말씀을 더 들여다보니까 더 그런 생각이 이제 굳어지는 더 그런 그렇다고 뭐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가 모든 그림을 그린 거 아닙니다. 바이든 때 러시아를 한번 힘을 빼줬기 때문에 트럼프 때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 틈을 파고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전략적인 환경은 바이든이 만들어준 거라 생각할 수가 있죠. 네. 예,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감사한 거죠. 감사한 거죠. 저는 이 트럼프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그동안에 이제 협상가 이렇게 정의를 했었잖아요. 저는 학습된 협상가다라고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1기 때 학습했고 그리고 2기가 되기 전에 바이든의 실패를 반면 교사로 또 학습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여건에서
충분히 학습된 협상가가 됐는데 어쨌든 트럼프가 이끄는 이 4년 동안 어떤 식으로 러우 전쟁의 향방, 또 러시아와 중국과의 어떤 관계, 또 우크라이나와의 관계 어떤 식으로 이렇게 갈피를 잡게 될지 그림을 그리는데 참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논의하다 보면 또 한 가지 대주제가 북한이에요. 워낙 국방 선임 기자로서 오랫동안 이렇게 취재를 해오시고 여러 동향들을 살펴오셨기 때문에 더 잘 아시겠지만 북한이 마치 나는 러시아 동생입니다 이렇게 선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요즘의 어떤 북한의 행보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근에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는 뭐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죠. 그렇죠. 예, 그 12,000명 정도를 지금 러시아의 쿠르스크에 보냈는데 3,000명이 지금 사상했다는 보도가 나왔죠. 그 네. 정도면은 부대가 와해돼서 정식적으로 부대의 그 편제를 유지하기 힘든 수준입니다. 그 정도로 큰 손해를 보면서까지 했는데 그 김정은은 러시아와의 관계, 지금 밀월 관계를 계속 유지시키고 싶어하는 거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바이든 정부 때 이 전 세계 구도가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민주주의 진영과 그리고 그다음에 권위주의 진영과 이렇게 양분한 상태에서 지금 북한은 미국과 비핵화 협상이 완전히 트럼프 일기 때 빠그라지고 나서 더 이상 얻을 게 없는 상황에서 러시아의 지원이 굉장히 절실할 수밖에 없고요. 네.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주고 대신 받아온 그 원유와 그 식량 때문에 북한 경제 나름대로 괜찮다는 그런 평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식량 사정은 굉장히 좋아졌다고 늘 하거든요. 그런 예. 좀 안타까운 우리 어쨌든 우리 같은 민족이니까 참 많은 그 군사력을 보내고 뭐 좀 속상하지만 많은 그 북한군이 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또 식량을 받아왔다 이런 결론을 볼 때 참 안타까운 그런 정말 성경에서는 전쟁을 연습치도 말라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이 전쟁이 주고 있는 참 이런 좀 안타깝습니다. 참 안타깝죠. 네, 예.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제 트럼프가 대북 협상 테이블을 놓고 봤을 때 대북 협상 테이블을 마련한다면 그럼 과거의 어떤 협상 방식하고는 분명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고 달라지겠죠. 그죠? 양측 다 경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이미 또 김정은과는 만나기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코멘트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트럼프가. 그렇죠. 예. 예.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최근에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폭스뉴스가 트럼프한테 김정은을 다시 만나볼 의향이 있냐 했더니 분명히 그렇다 대답하면서 김정은은 스마트 가이다. 네. 스마트 가이가 나랑 만나겠다 이런 취지겠죠. 이렇게 네.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뭐 초반기니까 구체적인 계획이나 뭐 일정은 뭐 나온 게 당연히 없겠죠. 그렇죠. 없지만은 다만 그 브라이언 휴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의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북한과의 정책은 완전한 비핵화다. 미국의 대북한 정책은 완전한 비핵화다. 이거는 이제 북한이 바라고 있는 건 아니죠. 미국이 계속 추구했던 기존의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걸 분명히 밝혔고요. 비핵화 협상에서 크니 두 가지가 있답니다. 스몰 딜이 있고 빅 딜. 그러니까 빅 딜은 완전한 비핵화. 네. 스몰 딜은 조금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이 제일 싫어하는 ICBM이 있으면은 북한이 미국을 핵 공격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핵 공격 못하게 뭐 한국이나 일본 하면 되는데 미국은 하지 말라. 그래서 그렇죠. ICBM이나 뭐 이런 것들을 능력을 불능화하고 난 다음에 대신 뭐 제재의 일부를 풀어주는 이런 거 스몰 딜이라고 하는데 한국의 입장에서는 스몰 딜이 바람직하지 않죠. 그렇죠. 안전을 안보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빅딜을 반드시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스몰 딜 트럼프가 다시 이제
최소한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얻는 게 좋다 이런 그렇죠. 트럼프 입장에서. 예, 어프로치 때문에 스몰리를 할 것이다 이런 예상이 지배적인데 그러나 이게 전망이 어떠냐 하면은 그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일단은 트럼프는 네. 자기가 김정은과 친하다 뭐 엄청 자랑하지 않습니까? 자기 한번 겪어봤기에 김정은 잘한다, 내가 북한 잘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너무 이렇게 좀 이 이슈에 대해서 되게 가볍게 생각하거나 좀 쉽게 생각할 수가 있고 일기와 달리 그리고 또 스몰리를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에 대해서 북한과 미국의 입장이 확연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북한은 어쨌든 간에 ICBM이 필요하거든요. ICBM이 ICBM을 지고 있어야지 미국이 북한 말을 들 수 있는데 미국 입장에서 또 제일 껄끄러운 게 ICBM이고 이거를 그렇죠. 예, 이거에 대한 대가를 얼마나 지불 것이냐, 이거를 완전히 불능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협상이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기본적으로 트럼프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김정은에 대해서 많이 알겠다 생각하고 있지만은 김정은이 과연 트럼프에 대한 감정이 어떨까? 하노이에 가기 전에 60시간 동안 기차를 타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결국 얻은 건 굴욕밖에 없는데 상당히 모욕감을 느꼈는데 지금 트럼프의 말은 뭡니까? 너 우리 친하잖아. 다시 와. 근데 최소한 뭐 사과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김정은의 마음을 좀 어루만져주고 그런 말 한마디 없이 그냥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트럼프가 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2기 때 북한과의 협상은 트럼프의 호언대로 장담대로 트럼프의 예상과 같이 이렇게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제가 얼마 전에 경상북도청에 강연 요청이 있어서 다녀왔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강연 후에 이렇게 팀미팅처럼 도지사님하고 몇몇 그 임직원들과 같이 팀미팅을 하면서 말씀을 나눴는데 올해 굉장히 중요한 현안 하나가 우리나라에서 에이펙을 개최해요. 에이펙 회담, 예. 에이펙 정상회담을 개최합니다. 예. 근데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아마 경주에서 개최를 하게 될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을 모시겠다. 그러면 에이펙 회담에 트럼프 대통령이 오면 푸틴도 참석할 가능성이 높다. 예. 그리고 김정은도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그림을 그립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렇겠죠. 그러길 바라죠. 당연히 개최지로서. 그리고 되게 재밌게도 시진핑도 참석한다. 그러면은 빅 이벤트네요. 왜 그러냐면 예. 왜 그러냐면 다음 에이펙 회담 개최지가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차기 개최지 정상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트럼프와 시진핑만 와도 어마어마한 정상회담인데 거기에 푸틴, 김정은까지 오게 된다. 오게 되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트럼프를 오게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노벨상이다. 예. 노벨 평화상이다. 예.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좀 말씀하신 것처럼 그림 그리는 데 있어서 트럼프가 한 가지 큰 의지는 비핵화인 것이고, 그러니까 북한의 핵을 없애는 것인데 그 빅딜이든 스몰딜이든 비핵화를 추진하면 이건 노벨 평화상감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그런 관점에서 정말 우리 한국에서 그런 회담이 개최됐으면 좋겠다 예.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비핵화를 주제로 한 예. 에이펙 회담의 정상회담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마음은 있는데 걱정되는 것은 코리아 패싱이죠. 예. 그 부분을 가장 많이 우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로서는. 많이 우려하고 있죠. 물론 이런 것들은 희망 사항일 수도 있고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코리아를 그러니까 사우스 코리아 우리 한국을 패싱하고 미국이 북한과 뭔가 협상을 해 나갈 것인지 또 그것이 또 한미 동맹에도 분명 영향을 줄 텐데 주겠죠.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국방 선임 기자로서 어떻게 이런 그 지정학적 이 장기판을 들여다보고 계십니까?
코리아 패싱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요. 안 되죠. 안 되고 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국의 가치를 높이는, 그러니까 협상판에서 한국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이유를 트럼프한테 각인시켜 주는. 그렇죠. 그래서 한국을 빼놓고는 일이 성사할 수가 없다. 네. 이거를 그런 정보를 입력시켜 주는 방법밖에 없죠. 그래서 아주 고도한 외교력과 긴밀한 정보력, 뭐 어떤 종합적인 어떤 국가의 역량을 총동원해서라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정치 현실 때문에 현실상이 어려운 게 많아서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예. 그 부분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 참 이렇게 전개되는 과정에서 코리아 패싱 정말 저도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그렇게 되면 한국의 입지는 더 줄어들 것 같은데 코리아 패싱으로 미국과 그러니까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난다 만약에 그랬을 때와 아니면 한국과 함께 한 북미 회담의 형태로 만난다 이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고 가정할 때 각각이 우리에게 어떤 뭐 한미 동맹이나 그밖에 북한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면에서 어떤 의미로 좀 작용할까요? 그 두 가지 시나리오를 한번 가정해 본다면 일단 남북한과 미국이 3자가 만나는 건 현실상 쉽지가 않고요. 그렇죠. 그리고 트럼프가 바라지도 않습니다. 트럼프는 온갖 스포트라이트를 다 혼자 받고 싶어하기 때문에 거기에 한국의 대통령이 끼는 거를 원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도 정치적 그렇고, 상황도 예, 어렵고요. 어렵고 그러니까 우리는 가정할 수 있는 게 둘이 만나는 거잖아요. 둘이 만나는 거죠. 안타깝지만. 안타깝지만 그러니까 절대 있어서는 안 되지만 절대 코리아 패싱은 있어서는 안 되지만 코리아 패싱 가능성이 더 높은 거죠. 그렇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네. 미국이 북한과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도움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리고 한국의 전 세계에서 북한을 제일 잘하는 국가가 한국입니다. 그럼요. 예, 네. 같은 민족이고 우리는 또 수십 년 동안 북쪽만 쳐다보면서 계속 연구했기 때문에 북한 GDP를 추정하고 있는 나라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 예, 저도 현대경제연구원 출신이라서 우리 북한 연구센터가 현대경제연구원 안에도 있고요. 민간경제연구기관뿐만 아니라 한국은행에도 북한 연구하는 조직이 따로 있고요. 뭐 북한 연구원도 있고 굉장히 북한 대학원이라든가 뭐 정말 북한 연구 많이 하죠, 당연히. 예. 그리고 트럼프 일기 때 북미 정상회담도 사실상 당시 문재인 정부가 중재를 서준 겁니다. 그렇죠. 예, 처음에 거관꾼 역할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고요. 이런 사례를 봐가지고 한국을 빼놓고는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우리하듯이 코리아 패싱으로 북미 간에 만나서 양국이 정상이 만나서 회담을 하는 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쉽진 않겠다. 예. 그러니까 참 둘 다 현재로서는 쉽진 않은데 예. 지금의 이 정치적 불안이 어떤 방향으로든 이 물음표가 지워져야 그죠? 지워져야 우리가 그림 그릴 수 있는 한 북미가 함께 정상회담하는 그런 시간이 트럼프 정권 4년 안에 좀 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그 한북미 그러니까 3자 회담과 양자 회담 중에서 양자 회담이 더 가능성이 높고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의 도움이 없이는 성사하기는 어렵지만 어렵죠. 일단은 성사가 되고 나면 트럼프 특유의 방식 때문에 판을 흔들고 자기대로 끌고 가서 예. 한국의 입장을 전혀 배제하고 이 협상을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방지하는 쪽에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혹여나 트럼프가 북한을 방문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 한국에서 개최되는 에이펙 회담에서 김정은까지 초대를 하면 그렇게 해서 뭐 2차 회담이라도 또 같이 할 수 있는 참 모르겠습니다. 참 어려운 저도 이 분야의 전문성이 없어서 참 어떻게 방향성을 가져가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걱정되는 것 하나는 이제 한미 동맹이죠. 한미 동맹이라는 영역에서 좀 우려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주한미군 재배치 가능성. 예, 이 부분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방위비 분담금 요구라든가 주한미군에 대한 재배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전개될 것이고 또 한국 안보에는 또 그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이 부분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한미 동맹이 얘기하는데 한미 동맹은 물론 이제 군사뿐만 아니라 경제, 정치,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한미 동맹의 안에 틀 안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근원은 군사 동맹입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 1953년 맺었던 상호 방위 조약에 근거한 게 기반을 둔 게 한미 동맹인데 그만큼 이제 양국 간의 군사 협력이 중요한 이슈입니다. 근데 네. 그 J.D. 벤스 미국 부통령이 지난달에 이런 얘기를 했죠. 귀중한 병력 자원을 아껴야 한다. 그러니까 주한미군을 포함해서 전 세계에 나가 있는 미군의 재배치를 할 필요성을 언급한 거죠. 언급했고 그러나 이제 아직까지는 아직도 정권 초반기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나온 얘기는 없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시그널이 몇 개 나왔는데 J.D. 벤스의 얘기가 있고 그러나 이제 주한미군 재배치 같은 경우에는 조금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가 중국과 가까웠기 때문에 중국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미군이 주한미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흔히들 얘기하는 주한미군의 어떤 수를 확 줄이는 것보다는 주한미군의 북박이로 이렇게 주둔하는 것보다는 어떤 인도 태평양 지역, 동북아시아 지역의 어떤 긴급 사태가 날 때 투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소방수 역할을 맡길 것이다 이런 예상을 대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철수나 감축보다는 그런 임무 재배정의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할 수 있겠고요. 또 하나 이제 한미 동맹 군사적 분야의 이슈가 SAMA 방위분담금입니다. 트럼프가 대선 기간 중에 한국을 머니머신이라고 했죠. 현금 인출기라고 하면서 돈을 100억 달러를 받겠다고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했는데 현재 기준으로는 작년 10월 14일 타결된 액수가 2026년 기준으로 1조 5,192억 원입니다. 100배를 더 받겠다는데 사실상 그거는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고 대신 이게 이제 일종의 우리는 조약으로 생각하지만 미국에서는 이게 행정협정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재협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맺었던 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액수인데 2026년 기준으로 해서 아까 1조 5천억 원 기준에서 소비자 물가지수 반영해서 매년 올리기로 이렇게 합의를 했거든요. 근데 재협상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있으나 이게 항목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얘기한 대로 100억 달러 정도는 받긴 쉽지는 않습니다. 대신 그 다른 것을 우리한테 받아가지 않을까 여러 가지 한국한테 바라는 게 많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얘기했던 거 예를 들어서 조선업이나 아니면 반도체 분야의 협력이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대신 받아갈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슈가 연합훈련입니다. 일기 트럼프 때 북한과의 협상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대규모 그러니까 연대급 이상인가요? 어떤 대규모 군사훈련을 연합훈련을 다 중단했죠. 근데 다시 그걸 재검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올해 계획된 연합훈련이 113건이라고 합니다. 역대 최대라고 하는데요. 이게 제대로 이루어질지 아니면 줄일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당장 줄이기는 쉽지는 않고 좀 가지를 쳐가는 형식으로 정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북한과의 관계 또 한국 경제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있는 저로서도 그런 부분을 좀 여쭤봤는데 자연스럽게 이 태평양 이 가운데 있는 대만 해협으로 잠깐 또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기자님께서 국방 선임 기자로서 이 대외 외교나 안보 또 국방 환경을 면밀히 주시하는 이 분으로서 트럼프의 인물됨을 생각해 보시면 단도직입적으로 이 질문 먼저 드려보고 싶습니다. 대만 해협에 미국 항공모함 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딱 간단하게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네. 보낼 수도 있다. 대신 계산서를 보내겠다. 그게 어떤 말씀이십니까? 재밌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대만 해협에 항공모함을 보낼 가능성은 있다. 보낸다. 근데
계산서도 같이 보낸다. 그렇죠. 예. 트럼프의 발언을 좀 봤습니다. 봤더니 일단 지난달 21일 폭스뉴스와 인터뷰에 대만을 중국의 침략으로부터 보호할 것이냐 그랬더니 트럼프가 뭐 가타부터 얘기는 안 하고 반도체 얘기만 했습니다. 대만이 우리의 반도체를 가져갔다 이렇게 답했고요. 네. 대선 기간 중엔 또 이런 얘기했습니다. 와, 우리가 얼마나 멍청하냐. 대만은 반도체 사업을 다 가져갔는데 그래서 엄청 잘 산다. 그런데 우리는 대만에게 방위를 제공하면서 돈을 안 받고 있다. 보험회사다 미국은. 왜 그래야 되냐. 뭐 이런 얘기했고요. 또 지난해 12월에는 또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방어할 것이냐? 했더니 답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긍정도 부정도 안 한 거죠. 그리고 시진핑과 얼마 전에 통화했는데 그래서 진행자가 물어봤죠. 그때 대만 얘기했냐 했더니 말하지 않겠습니다. 모호한 거죠. 그러니까 가타부타 얘기는 안 하는 건데 가타부타 얘기는 안 한 겁니다. 바이든과 행정부와는 좀 반대죠. 원래 미국의 입장은 모호한 스탠스를 유지하는 겁니다. 대만에 대해서 예, 다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미국이 군사적으로 지원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만 그렇게 할 거라고 똑부러지게 얘기 안 하는 게 원칙인데 바이든은 말실수인지 3번 정도 하겠다고 얘기했죠. 네. 그것도 반대되는 원래 스탠스로 돌아가는 건데 근데 이렇게 보면은 반도체 얘기를 하고 뭐 잘 산다 얘기하는 거 보면은 그렇게 우리가 반드시 도와줄 필요는 없을 거다. 도와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로 보입니다. 트럼프가 가타부타 얘기를 분명히 얘기 안 했으니까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계산서를 첨부하는 이런 습성 때문에 대만이 미국의 이익이고 거기에 또 미국의 어떤 군사적인 지원에 대해서 돈을 내겠다는 입장이면은 충분히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밌네요. 그러니까 미국은 계속 계산서 보내면서 우크라이나한테 트럼프의 미국이죠. 그렇죠. 트럼프의 미국은 우크라이나한테 안전 줄게 히토류 내놔 약간 이런 식으로 하듯이 대만한테 안전 줄게 뭐 돈이든 뭐 반도체든 내놔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중국의 입장은 어쨌든 그 하나의 그렇죠. 중국이라는 대원칙을 고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소하고 있죠. 네. 자 그러면 중국의 이 하나의 중국이라는 이 대원칙을 트럼프는 그 원칙 자체를 재검토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트럼프 일기 때 트럼프가 시진핑과 정상 통화 회담을 하면서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진다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뭐 거기에 대해서 뭐 구체적인 얘기는 안 했지만 그리고 또 현재로서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하는 지금의 입장을 뭐 바꾼다는 그런 시그널은 전혀 없습니다. 없고 거기에 왜냐하면은 중국은 미국, 러시아 핵탄두 숫자로만 보유 숫자로 보면은 러시아, 미국 다음에 3번째가는 핵 강대국이지 않습니까? 네. 아무래도 그리고 또 중국은 대만을 핵심 이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이익이라고 규정하기 때문에 그죠. 대만 문제에 대해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훼손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생각해가지고 3위 핵 강대국과 맞짱을 뜨지 않은 그런 의사 표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그리고 트럼프는 전쟁을 별로 원하지 않는 군사적 개입을 최소화한다는 자기 철학이 있는 그런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걸 중국과의 관세 전쟁만 하다 벅찬데 실제 네. 전쟁까지 또 해야 한다는 상황까지 초래하지는 않겠죠. 네. 일단은 그런 전쟁으로 이렇게 촉발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약하다. 그러면 이제 대만 해협에 항공모함을 보낼 가능성은 있지만 예. 보낸다 하더라도 그게 거래적인 관점에서 예. 안전을 지켜줄게 대신 뭔가 경제적인 보상을 우리한테 다오 이런 목적으로 갈 것이고 네. 실제 중국과 전쟁을 이렇게 막 격돌시키는 그런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수 있다. 그렇죠. 이런 의견이시네요. 예. 그러면 일단 그런 의견이 맞다라는 전제하에 대만 해협에 항공모함이 가거나 또 거기서 어쨌든 군사적 긴장감은 고조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경우에 실제 군사적으로 격돌하는 일이 없다 하더라도 한국에게 참전 혹은 군사적 지원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제 격돌하게 되면 참전을 요구하겠죠. 격돌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종의 참전이나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따르면은 물론 해석이 여러 수가 있지만 미국이 대만 사태에 한국의 군사적 지원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나 그것도 별개의 문제죠. 우리가 어떤 국제법적 의무가 있는 거는 한국의 국익에 따라 행동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대만협에서 교수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고 미국이 대만을 돕기 위해 군사적으로 개입을 한다는 경우에는 당연히 한국의 참여를 요청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반도의 지형, 그러니까 지형적 위치 때문에 그렇죠. 대만과 가깝지 않습니까? 예. 물론 더 가까운 거는 일본이죠. 일본의 난세이 제도라고 대만 옆에 있는 또 이 제도가 있는데 거기 굉장히 대만과 몇백 킬로 정도 떨어진 그렇게 가까운 지대이기 때문에 요즘에 그 일본이 난세이 제도의 그 군사력 배치를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은 대만에서 안보적 불안이 있으면 당장 자국의 영토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국가입니다. 그거기 때문에 난세이 제도 때문에. 네. 그래서 일본은 당연히 어쨌든 간에 어느 정도 기여할까 그거 가지고 고민심하겠지 당연히 지원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한국인데 생각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판단을 아주 셈법을 잘 정해놓고 잘하고 거기에 따라 행동에 대한 생각하는데 한반도와는 산동반도만 해도 한반도가 되게 가깝지 않습니까? 그 가까운 국가이기 때문에 한국 되게 부담스럽죠. 부담스럽죠. 부담스럽고 네. 중국과 완전 척진다는 거 그렇다고 또 미국의 요구를 또 받아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예. 이런 표현은 잘 줄타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흔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만 비군사적으로 대만에 대해 최대한 지원하고 그다음에 주한미군이 가장 또 중요한데 주한미군은 1개 전투여단 지상군 전투여단이 있고 2개 대대 정도가 비행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대만 사태가 일어날 경우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 비공군이 출동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거를 근데 그거는 주둔국 그러니까 한국 정부 입장이 중요하겠죠. 그거에 대해서 그 정도를 허용을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1개 전투여단의 대만 배치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든지 이 정도의 조치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 하는 정도로 그러니까 비전투 물자 중심으로 지원 또 액수를 좀 많이 하거나 그다음에 또 그 대만에 파견된 미 군에 대한 어떤 보급 및 이런 지원 이 정도만 하더라도 충분하지 않을까. 이 정도로 가지고 미국을 설득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주장할 수 있고 설득시키기 위한 당위적인 경제적인 영향 같은 것을 분명히 갖고 있는데 어쨌든 대만 해협에 항공모함을 트럼프 입장에서는 보낼 가능성이 있고 계산서를 보내겠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는 일본에게도 또 한국에게도 어떤 특정 수준의 전비 지원이든 참전을 요구할 텐데 그때 분명 우리는 대중국 수출이 전체 수출의 20%를 차지하고 그런 와중에 중국에 대해서 만약에 참전이라는 방식으로 간다면 중국이 과연 우리 한국에게 어떤 보복 조치를 또 단행할까 이 부분도 전혀 신경 쓰이지 않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참 여러 셈식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에서 좀 현명하게 어떻게 대처할지 이런 시나리오들을 강구해서 각각의 시나리오가 전개될 때 그때 어떻게 대응할지를 미리 판을 짜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북한 변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북한과 대치 중이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 대만에서 뭔가 획책을 할 거면 북한을 꼬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의 군사적인 개입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니네가 한국을 좀 붙잡아둬라.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대만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과 비슷한 시점에 북한이 어떤 어느 정도의 규모의 강도의 군사적 도발을 일으킬 것이라고 한반도의 긴장감을 확 높여 올릴 것이라고 그래야지만 주한미군을 한반도에서 빼기도 쉽지 않고 그런 상황을 조성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뭐 그런 상황이 분명히 조성되면은 우리가 좀 더 미국을 설득하기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네. 그러니까 북한의 도발이 있게 되면 또 우리도 그것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적 체제를 정비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그런 상황이 야기될지 또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또 다른 시나리오죠. 그렇게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것에 따라서 우리는 또 미국과 어떻게 소통하고 우리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참전하기가 얼마나 부담스러운 입장임을 명확하게 또 이야기하는 것 그런 것들도 우리 외교 당국으로서 또 국방 당국으로서 해야 될 역할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말 외교 국방이라는 영역에 거대한 소용돌이가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1시간여 동안 대담을 해봐도 정말 정확히 뾰족하게 이렇게 전개될 거라는 확신을 좀 갖기가 어려울 만큼 어려운 문제죠. 그렇죠. 예. 정말 어려운 상황인데 더 이런 이 머리를 아프게 만드는 트럼프의 등장 참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대외적인 환경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그에 걸맞게 대응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끝으로 마지막 우리 구독자님께 좀 이런 불확실한 정세 속에 어떻게 좀 대응하셨으면 좋겠다라는 한 말씀 이렇게 해주신다면 네. 저희가 뭐 여기 앉아서 얘기해봤자 뭐 세상이 한꺼번에 뭐 한순간에 좋아지고 평화롭고 그런 건 아니지 아니죠. 않습니까? 예. 그러나 이렇게 시민 한 사람이 구독자 한 분께서 서로 뜻을 모으고 그렇죠. 얘기를 나누면서 그것은 또 분명히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칠 걸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올바른 안보 의식을 갖추면서 이렇게 함께 힘을 모아 나가는 이런 자세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기자님과 이런 외교 안보적인 이 주제로 여러 시나리오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는 이 과정이 또 저에게도 또 우리 구독자님들께도 굉장히 많은 그 안보 의식을 또 고취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예. 너무 많이 많은 것들을 좀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